삼국지 전편 핵심 요약. 서기 220년부터 280년까지 위초고로 나뉘어졌던 중국의 삼국시대 이야기. 중국 후한 말, 당시 후한은 황제 영제가 십상시라 불리는 10여 환관들과 외척 세력에 휘둘리며 점차 쇠락해가고 있었다. 혼란한 정치에 자연재해까지 더해져 극에 달한 민심 이반으로 나라 곳곳에서는 여러 봉기가 일어났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각이 주도한 노란 두건을 쓴 황건적의 난이었다. 날로 거세지는 황건적의 기세를 막는데 관군들이 투입됐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나라 곳곳에서는 의병을 모집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유주의 태수 유원도 황건적 토벌을 위한 의병 모집에 나섰는데, 마을 곳곳에 붙여둔 유원의 방을 보고 황건적 진압의 뜻을 모은 유비, 관우, 장비는 의기투합해 장비의 집 뒤뜰 복숭아밭에 가서 제를 지내며 맹세를 나누는 이른바 도원결의를 맺는다.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잇는 자가 있거든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이소서. 세 사람은 의병을 모집해 황건적의 난을 소탕하는 데 공을 세웠고, 점차 세상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황건적의 난 이후 황실은 황건적 토벌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등용했고, 이때 관직을 얻은 이들 중에는 조조와 원소가 있었다. 당시 한 황실은 영제에 이어 소제가 황제가 되었고, 소제의 외삼촌 외척 하진이 대장군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하진은 권력의 한 축이자 자신과 대척점에 있던 십상시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의 조력자로 독자적인 군대를 거느리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동탁을 낙양 인근으로 불러들인다. 조조는 이를 반대했지만 하진은 동탁 소환을 추진했다. 이에 십상시는 자신들을 압박하는 하진을 궁으로 유인한 뒤 주살했고, 대장군 하진이 죽임을 당하자 원소와 하진의 부하들은 궁에 진입하여 십상시를 도륙했다. 이 일로 3천여 명이 넘는 환관이 죽었다. 궁에서 벌어진 난을 피해 소제와 그의 동생 유협은 환관들의 손에 이끌려 피난길을 떠난다. 그러다 그 피난길에서 동탁을 마주치게 되는데, 동탁은 소제와 유협을 대동해 수도 낙양에 진입한 후 일순간에 자신의 군대로 수도를 장악했으며, 황제였던 소제를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 유협을 황제로 삼았다. 이후 동탁은 국정을 농단하며 스스로 최고 관직인 상국에 올라 황실을 자기 손으로 좌지우지했다. 동탁의 극악무도한 낙행들로 황실의 정통성과 권위는 날이 갈수록 땅에 떨어졌으며, 동탁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도 점차 커져갔다. 이런 동탁을 몰아내고 한 황실을 지켜내고자 원소와 왕윤을 비롯한 지방 세력들은 함께 모여 방법을 구사한다. 그러나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던 때, 조조가 이를 비웃으며 자신이 동탁 암살에 앞장서겠다 나선다. 당시 후한의 사도였던 왕윤은 조조에게 자신의 보도를 전해주며 이를 허락했다. 동탁의 측근이었던 조조는 동탁이 잠든 사이 그를 죽이기 위해 보도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는 때마침 잠에서 깬 동탁에게 발각되었고, 조조는 꺼내든 보도를 상남물이라 둘러대며 위기를 면하고는 급히 도망쳤다. 뒤늦게 조조의 살해를 깨달은 동탁은 급히 조조를 추격하라 명한다.
조조는 동탁의 무리에게 사로잡히지만 진궁의 도움으로 탈출 후 계속해 도주했다. 그러던 중 부친의 친구 여백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조조는 자신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여백사 일족이 자신을 잡아넘기려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그들을 모두 참하고 만다. 그래도 알고 죽이는 건 아주 옳지 않은 일이오. 말씀은 그러하나 내가 차라리 천하 사람들을 저버리면 저버렸지 천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두지는 않겠소. 한편 동탁의 폭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조는 군사를 모았고 원소를 비롯한 지방 세력들을 규합하여 반동탁 연합군을 구성했다. 이렇게 모인 연합군과 동탁군 사이에 싸움이 시작됐지만 내로라 하는 장수들이 동탁의 수하 장수 화웅의 손에 하나둘 죽어나가자 연합군의 사기는 떨어졌다. 이때 연합군에 있던 관우가 자신이 화웅과 겨뤄보겠다며 나선다. 모두가 무명의 관우를 탐탁지 않아 했지만 조조는 관우에게 따뜻한 술을 권하며 전투 참여를 허락했고, 관우는 이 술이 식기 전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전장으로 나갔다. 관공이 한마디 했다. 만약에 이기지 못하거든 소장의 머리를 베십시오. 조조는 곧 더운 술 한 잔을 가져오라 해서 관공에게 주며 마시고 나가라 했다. 술은 잠시 그대로 두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보란듯 술의 온기가 가시기 전 화웅의 목을 베고 돌아온 관우로 인해 사기가 오른 연합군은 동탁군을 공격하며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끝내 동탁 휘하의 맹장 여포의 용맹을 넘어설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교착 상태에서 동탁은 연합군 세력을 따돌리기 위해 수도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이동했다. 반동탁 연합군 가운데 유일하게 조조만이 장안으로 향하는 동탁군을 쫓아가 결연히 싸웠지만 동탁을 꺾지 못하고 패퇴한다. 이후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한 이들은 서로 반목하며 다퉜고 결국 연합군은 허무하게 해산됐다. 동탁의 횡포는 장안에서도 이어졌다. 왕유는 동탁의 폭정에서 한 황씨를 구하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지만 군사를 장악하고 있던 동탁을 제거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자신의 수양딸 초선의 미모가 눈에 들어온다. 왕유는 동탁과 그의 수하이자 측근인 여포 두 사람 모두에게 초선을 주어 둘 사이를 이간한 뒤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주살하게 만들었다. 초선을 활용한 미인계와 여포가 동탁을 배반케 하는 이간계를 연결한 이른바 연환지계로 동탁을 제거한 것이다. 동탁의 죽음을 뒤로하고 왕윤과 여포는 남은 동탁의 잔당들을 처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탁 수하에 있던 이각과 곽사의 역공으로 왕윤은 목숨을 잃었고 여포만 간신히 목숨을 건져 달아났다. 이후 여포는 차례로 원술, 원소, 유비를 찾아갔지만 번번이 이들을 배신하며 모두에게 배신의 인물로 낙인된다. 한편 앞선 반동탁 연합군에서 원술의 휘하로 참여해 공을 세웠던 손견에게는 손책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 손견이 죽은 뒤 원술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던 손책은 여러 전쟁에서 공적을 세웠지만 원술의 견제로 배척당하고 있었다. 이에 손책은 원술로부터 독립을 결심한다. 손책은 장강의 동쪽, 즉 강동을 정벌하겠다는 명목으로 예전에 아버지가 찾은 전국 옥새를 원술에게 담보로 맡기고는 군사를 빌렸다. 손책은 이 군사를 기초로 강동의 호걸들을 불러 모았고 이후 오나라의 기틀이 될 강동 땅을 정벌해 나가기 시작했다. 원술은 손책에게서 받은 전국 옥새를 손에 쥐고
대권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오만함에 빠져 자신을 황제로 참칭하기에 이른다. 손책은 이러한 원술의 칭제를 비난하며 그와의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원술은 여러 전투에서 패배를 거듭하다 뚜렷한 족적 없이 생을 마감한다. 한편 헌제는 이각과 곽사를 피해 장안에서 낙양으로 파천했으나 이미 폐허가 된 그곳에는 어린 황제가 마땅히 의탁할 곳이 없었다. 이때 조조가 나서며 헌제를 모시기로 한다. 비록 유명무실한 황제라도 황제와 한 황실을 지킨다는 대의 명분을 얻기 위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헌제는 점점 강력해지는 조조의 권력과 입지를 우려해 동승에게 조조를 암살하라는 밀명을 내린다. 이 일에 유비도 뜻을 더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조조에게 발각되며 동승의 일죽은 처형을 당했고, 이때 조조와의 싸움에서 패한 유비는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며 관우와 식솔들과도 흩어지게 된다. 화북의 맹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원소는 조조의 오랜 친구이자 경쟁자였다. 공손찬을 격파한 원소와 여포, 원술 등 주변 세력을 흡수한 조조 간의 대립은 불가피했다. 결국 원소의 성공으로 두 세력 간의 전투가 벌어졌고, 바로 이 전투가 삼국지의 3대 대전 중 하나인 관도대전이다. 관도대전은 하북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투로 약 9개월간 지속됐다. 당시 유비와 떨어져 있던 관우는 유비의 식솔들의 안위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조조에게 항복한 상태였다. 관우는 관도대전에서 조조군에 속하여 원소의 명장인 안량과 문추의 목을 베었고 조조군의 승리에 큰 공을 세운다. 그러다 관우는 원소에게 의탁 중인 유비의 소식을 듣게 된다. 관우는 곧장 유비가 있는 하북으로 떠나려 하지만 조조는 관우를 예우하며 보내주지 않으려 하는데, 그럼에도 관우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끝내 조조를 떠난다. 관우가 유비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그를 가로막는 5 관문을 지키는 6 장수가 있었다. 하지만 관우는 거침없이 그들을 모두 참했고 결국 유비와 조우했다. 한편 길어지는 전쟁으로 조조군은 식량난을 겪고 있었다. 이때 원소 진영의 책사 허유가 자신의 책략을 들어주지 않는 원소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항복하는 일이 일어난다. 허유로부터 원소군의 보급창을 날아낸 조조는 이를 모두 불태워 차단했고, 이 기세를 등에 업은 조조군의 공격에 원소군은 패해에 달아났다. 관도대전 얼마 이후 원소가 죽자 원소의 아들 원담과 원상은 정권 장악을 위해 다툼을 벌였다. 조조는 원씨 형제의 반목을 활용해 이들을 모두 제거했고 원소가 장악했던 지역까지 흡수하며 하북지역 최강 세력으로 자리 잡는다. 조조에 의해 훗날 위나라가 될 북방 지역의 기반이 단단히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관도대전 이후 유비는 조조를 피해 형주자사 유표에게 몸을 맡긴 채 형주의 남양군 신야현에 주둔하고 있었다. 세력을 점차 넓혀가던 조조와 달리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하던 유비는 허벅지에 살만 차오르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듯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 이때 책사 사서가 유비에게 제갈량이란 자를 소개한다. 만약 그 사람만 얻으시면 바로 주가 여망을 얻고 한이 장량을 얻은 것이나 다를 바 없사옵니다. 유비는 장비와 관우와 함께 3번이나 제갈량의 거처를 찾아가는 정성을 들여 마침내 그를 얻는다. 제갈량은 아직 근거지도 없던 유비에게 천하를 셋으로 쪼개서 서로 견제하게 한 뒤 훗날을 도모하자는 이른바 천하 3분지계를 제안한다.
유비는 이 기책을 마음에 새기며 훗날 북방의 조조와 강동의 손권과 더불어 새로운 세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유비는 제갈량을 신임하고 있었으나 관우와 장비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던 중 유비군과 조조군이 맞붙는 방망파 전투가 일어난다. 제갈량은 방망의 절벽과 계곡 등의 군사를 매복시켜 조조군이 당도했을 때 불과 바람을 이용한 화공작전을 펼쳤고 대승을 거두었다. 이후에도 지형을 이용한 제갈량의 책략으로 인해 유비군은 계속해 승전가를 울렸다. 이에 모두가 제갈량을 인정하게 됐다. 당시 남하를 계획하고 있던 조조는 백만대군을 이끈 채 이를 위한 군사적 유충지인 형주 땅을 향한다. 이 소식을 들은 형주의 유장은 지레 겁을 먹고 순순히 형주를 조조에게 내주었고, 이로 인해 유장에게 몸을 의탁해 있던 유비는 근거지를 잃게 된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백성을 두고 우선 몸을 피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하지만 유비는 백성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며 그들을 모두 이끌고 피난을 떠난다. 대사를 도모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으로서 근본을 삼는 법이요. 이제 사람들이 내게 모여왔는데 어떻게 그들을 버린단 말이오. 그 피난길에서 유비는 손권의 사람 노숙을 만난다. 노숙은 유비에게 손권과 연합해 조조를 물리치자 제안했고, 이에 동의한 유비는 손권에게 제갈량을 보낸다. 조조군은 피난길에 오른 유비와 신야의 백성들을 맹추격했다. 대규모 피난의 속도를 내지 못하던 유비는 결국 당양에서 조조군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비의 수하 장수 조우는 유비의 두 부인과 아들 유선이 보이지 않자 망설임 없이 홀로 조조 진영으로 들어갔다. 조우는 적진을 돌파한 끝에 유비의 두 부인 중 미부인을 만난다. 하지만 이미 부상을 입은 터라 자신이 짐이 될 것이라 여긴 미부인은 조운에게 아들 유선을 맡기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결했다. 조운은 유선을 품에 안고 홀로 조조군을 뚫고 유비에게로 돌아갔다. 진영에 도착한 조운이 유비에게 유선을 안기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유비는 유선을 땅에 던지고 조운에게 이까짓 아들로 인해 너를 잃을 뻔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조운은 눈물을 흘리며 유비에게 목숨을 다한 충성을 다짐한다. 한편 장비는 유비와 피난길의 백성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장판파에서 홀로 조조군을 맞이한다. 장비는 장판교에 서서 장팔 사모를 손에 쥐고 벼락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너는 연인 장익덕이다. 네 감히 나와서 죽기로 싸워보려는가? 그의 호통치는 소리가 벼락치는 소리 못지않아서 조조의 군사들은 듣고 다들 떨었다. 장비는 자신의 기세와 혹시 모를 기책을 우려해 후퇴하는 조조군을 본 뒤 장판교를 끊고 도주했다. 장비에게 속았음을 깨달은 조조는 다시 추격을 시작했지만 끝내 유비 일행을 잡지 못했다. 조조는 천하 통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손권이 다스리던 장강 동쪽 강동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제갈량은 손권에게 연합에 대한 유비의 뜻을 전했고, 이렇게 유비, 손권 연합군과 조조군이 장강 적벽에서 펼친 삼국지 최대 전투 적벽대전에 서막이 올랐다. 전쟁 전 손권 휘하 장군 주규는 제갈량의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전쟁이 사용할 화살 10만 개를 구해달라고 요청한다. 제갈량은 사흘의 말미를 달라한다. 그리고 안개가 심하게 낀 날 볏짚으로 벽을 둘러친 20척의 배를 준비해 조조의 군영으로
들어갔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조조군은 적병이 쳐들어온 줄 알고 일제히 볏집을 향해 화살을 쏘아댔고 제갈량은 주유가 요청한 10만 개의 화살을 쉽게 손에 넣은 채 유유히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제갈량의 계책에 넘어갔음을 깨닫고 분노한 조조는 손권 측의 태세를 파악하기 위해 장관을 첩자로 보낸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간파한 주유는 오히려 조조 휘하의 채모와 장윤과 내통하고 있는 척 거짓 모습을 보였고 장관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보고받은 조조는 채모와 장윤을 처형하고 만다. 이는 수전에 능했던 채모와 장윤을 제거하기 위한 주유의 계책이었다. 반면 당시 강동의 노장이었던 황계는 조조군을 화공으로 격파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황계가 이를 주유와 논의하자 주유는 고통을 참고 살을 도려낸다는 취지의 고육계를 쓰기로 했고 황계는 이를 조차 자신을 희생키로 한다. 주유와 황계는 일부러 군사회의에서 의견을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분노한 주유는 황계의 목을 베라 명하지만 황계를 살려두란 주변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곤장 100대의 형벌로 이를 대신하기로 한다. 곤장 50대쯤 맞고 정신을 잃을 만큼 심한 부상을 입은 황계는 조조에게 항복문서를 보내 거짓 투항할 뜻을 표했다. 당시 주유 진영에 잠입해 있던 첩자를 통해 주유와 황계의 반목을 들은 조조는 황계의 항복을 굳게 믿고 그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한편 주유의 진영에 첩자로 재진입한 장강은 주유에 의해 암자에 갇혔다가 암자 인근에서 제갈량과 함께 인재로 꼽히던 방통을 만나게 된다. 이 만남까지도 주유의 계책이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 장관은 귀재를 얻었다며 조조에게 방통을 소개했다. 당시 조조는 육지 전투에 익숙했던 병사들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괴로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민하고 있던 터였다. 이에 방통은 미리 짜둔 계책을 따라 조조에게 흔들리는 배를 쇠사슬로 모두 묶으라 권했다. 조조는 방통의 말을 옳게 여겨 배를 모두 연결해 묶었다. 유비와 손권 연합군은 조조군과의 전쟁을 준비한다. 운명을 건 결전을 앞두고 주유와 제갈량은 서로 전쟁에 쓸 계책을 손바닥에 써 보이기로 하는데 두 사람 모두 불화자를 써내 보이며 불을 이용한 화공작전의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화공의 중요한 바람이 조조 진영으로 불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제갈량은 칠성단으로 올라 조조 진영을 향한 동남풍을 빈다. 그리고 대망의 전투 당일 거짓말처럼 바람은 동남풍으로 바뀌었다. 이날 동남풍이 심하게 분다. 정욱이 들어와서 조조를 보고 오늘 동남풍이 부니 미리 방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황계는 조조와 약속한 투항을 위해 화선을 몰고 조조군의 진영으로 향했다. 그리고 황계는 조조 인영에 도착한 후 주유와 미리 짠 계책을 따라 배에 불을 붙였다. 방통의 제안으로 조조군의 배는 모두 이어져 있었으므로 황계의 불붙은 배로부터 옮겨진 불은 조조군의 배를 모두 태웠다. 결국 조조군은 대패하고 말았다. 제갈량은 적벽 대전에서 패하고 도주하는 조조군의 도주로를 미리 파악한 뒤 장비와 조운 등을 매복시켜 두었다. 이때 제갈량은 관우에게는 임무를 주지 않았다. 앞서 조조에게 은혜를 입은 관우가 그를 그냥 놓아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관우는 자신은 이미 관도대전에서 세운 공으로 조조에게 은혜를 다 갚았다며 임무를 요청했고 이에 제갈량은 패주하는 조조가 지나갈 길목인 화용도로 관우를 보낸다. 도주 중 조운과 장비 무리를 만나 만신창이가 된 조조군은 제갈량의 예측대로 관우가 매복하고 있던 화용도에 진입했다. 관우를 마주한 조조는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는 상태로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빌었고
조조의 군사들도 눈물로 생을 호소했다. 결국 정을 이기지 못한 관우는 그들을 살려 보내주었다. 이후 정황을 들은 제갈량은 대로하여 관우를 참하려 하지만 유비의 만류로 관우는 목숨을 건진다. 하지만 사실 이는 관우가 조조에게 진 마음의 빚을 벗고 남은 전투에 임할 수 있게 한 제갈량의 계책이었다. 적벽대전의 대승 이후 유비는 손권이 노리던 형주 지역을 차지했다. 손권은 수차례 형주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유비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손권은 꾀를 써 자신의 여동생 손부인과의 혼례를 제안하며 유비를 오나라로 초대한다. 유비에게 문제를 일으켜 형주를 돌려받을 속셈이었다. 오나라에서 유비는 손권과 주유에 의해 여러 번 위태로운 상황을 겪게 된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갈량이 조은에게 쥐어준 3개의 주머니에 적힌 계책을 따라 위기를 벗어났으며 끝내 손부인까지 얻은 채 무사히 형주로 돌아왔다. 유비는 전략적 요충지인 형주를 기반으로 점차 영토를 넓히며 이후 촉이 될 나라의 입지를 조금씩 세워나갔다. 처음 제갈량이 유비에게 이야기했던 천하 3분지계가 위, 촉, 오를 기반으로 현실화되고 있었다. 유비는 자신을 찾아온 방통에게 뇌양현이라는 작은 마을의 현령직을 맡겼다. 하지만 방통은 이 일에 태만한 태도로 응했다. 이에 장비가 찾아와 쓴소리를 하니 밀린 업무를 반나절 만에 해치워버렸다. 진짜 실력을 보인 후 방통은 노숙이 써준 추천서를 꺼내 보였고 이를 본 유비는 그를 즉시 부군사 중랑장으로 중용했다. 이렇게 유비는 둘 중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편안케 할 수 있으리라던 이른바 와룡과 봉추, 즉 제갈량과 방통을 모두 얻게 되었다. 한편 조조는 자신의 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갔다. 이런 조조의 침략에 압박을 느낀 한중의 장로는 익주의 유장을 쳐 세력을 넓히고자 한다. 이에 유장은 유비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장송을 보냈다. 유비를 찾아간 장송은 그의 인품을 보고 유약한 유장보다 유비가 익주를 다스리는 것이 옳다 여겨 그에게 익주를 취할 것을 권했다. 당시 세력 확대를 꿈꾸던 유비에게 익주는 매우 적합한 요충지였기에 유비는 익주를 얻을 기회를 노리며 유장의 요청을 따라 방통과 함께 길을 나섰다. 익주에서 장로를 견제하던 사이 조조와 손권의 공략으로 형주가 위태로워지자 유비는 유장에게 구원군을 청한다. 하지만 유비의 의도를 의심한 유장은 이 일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이에 분노한 유비가 유장을 치며 양측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 일단 전쟁을 마치고 서둘러 형주로 돌아가려 한 유비와 달리 방통은 기세를 몰아 익주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방통이 말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고 유비는 그를 걱정하며 자신의 적토마를 빌려주었다. 방통이 지략에 따라 유비는 서촉을 점령하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북쪽과 남쪽으로 흩어져 길을 떠났는데 그 길에서 유비의 말을 타고 가던 방통은 그를 유비로 착각한 매복군들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봉추라는 호를 가지고 있던 방통이 봉황이 떨어진 계곡이란 뜻의 낙봉파에서 숨을 다한 것이다. 형주에 있던 제갈량은 낙봉파로 떨어지는 별을 보고 방통이 죽었음을 깨닫는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서신을 보내 인재를 세워 형주를 맡기라 명했고 이에 제갈량은 유비의 마음을 헤아려 관우에게 형주를 맡기고는 장비와 함께 유비에게로 간다. 제갈량과 장비까지 합세한 유비군은 단숨에 익주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익주의 백성들도 자신의 사람으로 여기는 유비의 태도에 촉의 백성부터 군사들까지 모두 유비를 기꺼이 따랐다. 끝내 유장은 유비에게 항복하고 익주를 넘겨주었다. 비록 유비는 익주를 얻는 과정에서 방통을 잃었지만 장수 마초와 책사인 법정을 얻었다. 한편 조조는 장로의 항복을 받고 한중을 손에 넣었다.
한중은 남하를 계획한 조조와 북방 진출을 꿈꾸는 유비 모두에게 꼭 필요한 요충지였다. 조조는 한중을 점령한 뒤 그곳에 하후연과 장압을 남겨두었다. 그런데 장압이 한중과 인접한 곳에서 장비가 맡고 있던 땅을 침범하면서 두 장수 간 전투가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전투가 바로 유비와 조조가 한중을 빼앗고 지키기 위해 직접 군대를 지휘하며 펼친 한중 공방전이다. 장압과 하우연 등의 강력한 군사를 가진 조조였지만 당시 유비의 참모였던 법정은 여러 계책으로 유비의 전투를 도왔고, 게다가 노장 황충은 맹활약을 펼쳐 조조의 맹장 하후연을 참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후 조조가 직접 참전하여 한중을 공략했지만 유비는 그 공격을 모두 막아내었고 결국 한중을 손에 넣게 된다. 쓰라린 패배를 맞이하고 후퇴하는 조조에게 한중은 그야말로 계륵이 되었다. 한중을 손에 얻은 유비는 옛적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과 같이 한중왕의 자리에 올랐다. 이 일은 유비에게 매우 유의미했다. 그동안 조조가 직접 참여한 전투에서 영토를 잃고 돌아간 일은 전무했던 터에 이룬 승리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한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비가 한고조 유방이 천하통일의 근거지로 삼은 익주와 한중을 중심으로 폐업을 이룰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한편 유비가 형주를 비우고 한중이 집중하고 있던 그때 관우는 홀로 형주에서 조조군의 장수 우금을 생포하고 방덕을 베는 등 전과를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조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우는 끝내 조조와 손잡은 손권휘와 여몽의 계책으로 본거지인 형주를 빼앗기고 만다. 후퇴한 맥성에서 꼼짝없이 포위당한 관우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손권의 부하 마충의 손에 사로잡힌다. 손권은 관우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관우는 이를 거부한 채 끝내 참수당한다. 때는 건한 24년 겨울, 관공의 나이 58세였다. 이후 유비의 보복을 우려한 손권은 참수한 관우의 목을 조조에게 보냈고 조조는 이에 예를 갖춰 장례를 지냈다. 관우가 죽음을 맞이할 때 성도에 머물고 있던 유비에게로 관우의 혼령이 찾아왔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관우의 혼령이 사라진 후 유비는 관우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듣는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슬픔을 이기지 못한 유비는 결국 쓰러지고 만다. 그 옛날 함께 죽자 맹세한 일 생각하니 내 어찌 오늘날에 홀로 살 수 있을 소냐. 병석에 누워있던 유비는 감정적이고 난폭한 성격의 장비가 혹시라도 어떤 일을 벌일까 우려해 그를 불러 위로했다. 하지만 장비는 낭중으로 돌아온 뒤 바로 관우의 복수전을 준비했다. 복수를 무모히 서두르는 장비에게 그의 부하 범강과 장달은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청했지만 장비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장비가 말한 일자를 맞추지 못하여 죽임당할 것을 염려한 범강과 장달은 그 밤 잠을 자던 장비의 방에 들어가 그를 칼로 살해했다. 그때 장비의 나이 55세였다. 위나라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져온 조조는 관우가 죽은 이듬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건한 25년 춘정월, 조조의 나이 66세였다. 조조의 죽음 이후 조조의 아들 조비는 황제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황제가 되어 위나라를 세웠다. 이를 찬탈로 여긴 유비는 익주에서 한나라의 부활을 선포하며 칭제하여 촉한을 세웠다. 이로써 공식적인 한나라의 역사는 끝이 났다. 황제가 된 유비는 관우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오나라를 침공했고 이에 촉한과 오 사이에 이릉대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유비는 관우와 창비를 모두 잃은 상태였으며 오의 험난한 지형을 이용해 전장을 지휘하는 손권휘하의 육손과 맞서느라 투지가 꺾인 나머지 이 전투에서 대패하여 막대한 전력 손실을 입는다.
이후 유비는 촉한의 수도인 성도로 돌아오지 않고 백제성에 머물다 병사했다. 유비는 죽기 전 제갈량과 장군 조운에게 자신의 태자 유선을 보살펴줄 것과 다시금 한을 일으켜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장무 3년, 유비의 나이 63세였다. 유비의 아들 유선은 아버지를 이어 촉한의 황제가 됐다. 제갈량은 유비의 유언에 따라 황제 유선에게 북벌을 위한 출사표를 올리고 출전했다. 하지만 요충지였던 가정을 지키던 마속이 제갈량의 명을 어기는 바람에 장압에게 패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갈량은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총애하던 마속을 참수했다. 제갈량은 수차례 북벌을 시도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다. 그리고 5번째 북벌을 앞두고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제갈량은 방 안에 제단을 쌓은 뒤 생명 연장을 비는 7일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마지막 날 제갈량을 염탐하러 온 사마이를 보고 놀란 위연이 이를 보고하기 위해 방문을 열고 들어오다 초를 꺼트리고 만다. 이후 제갈량은 번흥 12년 54세의 나이로 오장원에서 병사했다. 제갈량의 죽음 이후 사마이는 군대를 철수하는 촉군을 매섭게 추격했다. 그러던 중 죽은 줄 알았던 제갈량이 수레에 앉아 부채를 들고 웃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의 계략에 빠질 것이 두려워 추격을 멈추었다. 사마이가 본 것은 제갈량이 죽기 전에 미리 지시해 만든 제갈량 형상의 목상이었다.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속여 내쫓은 것이다. 제갈량은 죽기 전 위나라 출신 강유를 등용해 자신이 평생에 익힌 병법 24편을 전수해 두었다. 강유는 스승의 뜻을 받들어 북벌을 이어갔다. 제갈량의 죽음 이후 촉한의 북벌을 막아낸 사마이의 입지는 더욱 강력해졌고 점차 위의 권력은 그의 손아귀로 들어가게 됐다. 이를 염려한 관구검, 문흠, 제갈탄 등이 사마시 일족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는 모두 실패했고 황제 조방과 조모도 사마시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다 각각 폐위당하고 살해됐다.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던 사마시 일족은 촉한을 침공했다. 강유와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 등이 목숨을 걸고 맞섰지만 끝내 황제 유선은 위군에게 항복했다. 이후 사마염은 위나라 황제 조환을 압박해 선양을 받아 진나라를 건국한다. 오나라는 손휴 이후에 즉위한 황제 손호의 폭정으로 인해 점차 쇠하다가 진나라의 공격을 받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끝내 위촉5 천하 3분지계는 사마시의 진나라 깃발 아래에 하나로 통합됐으며 이후 일어나는 반란까지도 모두 진압하고 진나라는 삼국지의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옛적에 한실이 쇠해 삼국이 정립했다가 조씨, 유씨가 도를 잃어서 모두 진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는 바로 눈앞에 보는 명백한 징업이다.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